이리오더라 이리온. 오늘 몇 회죠? 96회입니다. 96회. 목소리가 힘차네요. 요새 모니터 발표가 있어도 이거 사실 실제로 몇 시죠? 2시 넘었죠? 네. 2시 20분 돼서야 지금 모였어요. 사실 막 어제 오늘 거의 뭐 정신이 없네요. 저도 막 다들 뭐 리퀴에다가 최강영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빨리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끝까지 있기 바래. 왜냐면 얘기를 좀 서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적 대응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정말 다들 굉장히 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귀찮기도 하고 뭐 이거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녹음을 그냥 들줄 아침에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는 해야죠. 오늘 나온 자료고 한국을 고민하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요새 매일 한 두세 명씩 패삭하면 좀 이따가 다음날 아침에 또 등록해놓고 패삭하고 그러면 오늘 점심을 먹는데 또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 우파래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인데 현 정부 비판하면 우파가 되군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을 고민하다 이 내용 정말 준비한 지 한 3, 4주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자료 쓰면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오던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고생해서 쓴 자료입니다. 어떤 전략팀 사람들 다 모시고 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 윤조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종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댓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방금 그 윤쌤께서 뭐 약간 이제 우파 발언 좀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긴 달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거를 되게 옹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일부에서 좀 약간 불편해 하시더라고. 왜 정치적으로 그런 좀 발언을 하냐. 뭐 근데 제가 이제 댓글 다 읽어보고 저도 방송을 들어봤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좀 안 좋게 다시는 분들도 좀 전후 맥락을 들어보면 센터장님 얘기가 사실은 그게 일방적인 어떤 뭐 일본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일본이 좀 치밀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혼내와 닷댐이야. 일본 애들은 속내를 들고 오늘 점심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방금. 점심에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 어디 운영사에 계신 분인데 들으실지 모르겠다. 애청자는 얘기했는데 그 이런 말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무래도 학교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원래 걔네들은 개인주의자에서 한국에 관심도 없었고 저 일부 우익애들이나 그러는 거였는데 아니 뭐 왜 이렇게 아까 신종호 씨한테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 하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찡찡거리냐 이런 표현을 썼대요.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어쩌면 별로 관심도 없던 애들까지도 최근에 일본 여론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아사히 신문인가? 산케이가 그거고 아사히는 그래도 굉장히 좀 약간 우리의 옹호정이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쪽마저 논조도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제 얘기랑 주식 얘기하는 건데 역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지낼 때는 두 나라 다 번영했었고요. 두 나라가 적대시되면 뭐 사실 일본 에도 막부 때 우리랑 계속 통신사 교류하면서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둘 다 발전했었고 둘이 갈등 겪었을 때 안 좋았었고 뭐 누구의 잘못은 당연히 일본의 잘못이었고 근데 이제 너무 막 요새 막 좀 약간 뭐 선동적인 분들 뭐 명동에다 무슨 뭐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파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 보고 있고 일부 지자체장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경제상 뭐 감정 대응보다는 우리는 또 주식을 보는 입장이고 한마디로 주식을 올리기 위한 방법론에 이게 계속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파다 뭐 여기 정책에 이렇게 반하냐. 그럼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비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나름 나아가고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좀 해결이 되고 좀 더 커지고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주식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케이이긴 한데 지금까지 보여준 방향성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 섞인 반응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한 꽤 됐죠. 이런 말을 서로끼리 한 지가 한 재정을 한 20조 썼으면 좋겠고 추경 뭐 그러면 좀 또 하나는 폴리스 시그널로서 인사 쪽에서 시그널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규제적으로 나왔던 분들 좀 교체했으면 좋겠고 그건 제 사항이에요. 좀 있으면 조각이 있긴 있잖아요. 조각에서도 좀 신호를 보여줬으면 근데
예, 그때 아니, 가서 또 그건 한번 그냥 예, 우리 희망사. 얘기해 보시죠. 뭐. 법인세 같은 것도 좀 다시 네. 우리가 뭐 아주 높진 않지만 다시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 그 저는 이제 일본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어차피 이제 드러난 이상 일본을 빌미로 아니면 일본을 때리면서 우리가 일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서야겠어. 법인세도 일시적으로 좀 인하하고 금리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탈일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도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빌미라는 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다 중국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가고 있고 미국도 그러고 있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왜냐하면 안타까운 거는 추경 규모를 자유한국당이 또 낮춰버렸잖아요. 그것도 바보 같은 내가 짓인데. 우파를 확 나는 게 우리가 추경 적다는 게 제일 열받는 그래서 건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파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나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커져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움츠러드니까 그게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목소리 또 이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 최강혁이가 제발 진보 경제학자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진보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억울해. 이 대표적 우리 하우스의 우파는 이 사람들 사상은 합리적 무슨 경제학. 합리적 우파야. 사상적 검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이거 어쨌든 7페이지부터 일- 말씀을 일장 합시다. 시작합시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온거지신이라고 쓰고 글을 쓴 이유, 그다음에 작년부터 항상 말씀해 드렸던 건데 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1980년하고 1990년대가 믹스된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변화, 모든 게 동일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도 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나오는 변화 자체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왜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상하다. 자꾸만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고 IMF에서 생산성이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됐나라고서는 경제적인 그 출발점을 찾아보니까 1980년이더라고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 나온 게 생산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하면 맨날 레포 곡선이랑 레이거노미스만 생각나. 레포 곡선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행복의 경제학을 추구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안 되니까 나온 게 레포 곡선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급주의를 다시 얘기하면서. 그래서 공급주의 경제학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거를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가지고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측면에서 민간 소비 더하기 뭐 정부 지출 뭐 투자 이런 걸로 더해가지고 뭔가 성장률이라는 공식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식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자본이나 아니면 노동을 투입하는 측면에서의 성장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방식에서 바라보자라고 튀어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7페이지의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그림에서 이제 1985년 이후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 이후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막대기 중에서 MFP라고 이 옅은 막대기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MFP는 총 요소 생산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서요. 기술력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면은 90년대 후반에 아마 영화 접속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어디 세미나 다니다가 영화 접촉 생각나신다 그랬다가 되게 그게 접속의 19금 진짜 접촉이 뭐야? 그 접속의 19금 전도연 한석규.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얼마 봤으면 너 저 이때 성인이었습니다. 전도연. 전도연 접속 때가 나오고 네가 성인이었다고? 그렇죠. 내가 접속 때가 제가 대학생 때인데 90년대 후반인데 98년에 제가 맞아요. 고등학교 그때 졸업했어요.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왜 그 IT 버블 나오고 나우누리 뭐 천리안 이런 거 막 통신 나오잖아요. 그게 투자됐던 해가 1990년대 말이고요. 2000년대 초반은 당연히
IT 버블 갈 스마트폰하고 IT 버블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실제로 그림 4하고 5 보시면 명확한 것 같아요. 미국 GDP 내에서 투자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후반하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 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올라가고요. 그게 뭘로 올라갔냐라는 부분에서 그림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성장 기여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엔 투자 증가율이 올라가고 그게 컴퓨터 쪽에서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 7번, 9페이지의 그림 7번이 의미심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17년, 18년, 19년 해서 한일 무역 분쟁, 미일 무역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 그게 뭐였냐라는 게 저는 그림 7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금융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완화적인 정책이 뒤로 물러나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들어가고 나서 쳐다보니까 그림 7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로벌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버렸었고요. 그 그림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게 그림 9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시는 그림처럼 미국 실업률은 줄어드는데 도대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왜 못 올라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19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후반을 보시면은 실업률은 줄어드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이 떨어져 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성장은 잘 안 나왔어요. 사실. 예, 투자가 그게 1990년대 후반에 그래서 나왔던 94년 때 증권회사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뭐 우리나라 대외시장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뭐 퍼 혁명 나와서 저 PBR 하면 만호 제한 같은 거 한번 움직였다가 잘 모르지만 그 뭐죠 선도 전기 같은 것도 한번 움직였다가 아마 그런 장이었고 성장 안 나와가지고 희소화돼가지고 굉장히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투자는 들어갔는데 성장률은 안 나오고 그거에 투자가 들어간 거에 대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그게 IT 버블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게 어쩌면 터진 거는 2001년 IT 버블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거는 뭐 종목을 말씀 안 드리면 되는 거죠. 바이오 쪽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나 그랬지 전 세계적으로 했나?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오히려 그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신진장 그렇지 않나? 저기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더 미디어 쪽에 투자 많이 아니 되나? 헬스케어 쪽에도 많이 헬스케어가 투자가 들어갔던 네. 애들이 있는데 그게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애들이 빠졌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이후에 IT 쪽에서도 진짜로 생산성이 나오는 애들이 경제의 생산성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들어가는 애들이 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 무서운 건 그 얘기가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그 중에서 없어진 회사도 무진장 많아요. 맞아요. 맞죠. 그것도 보셔야 돼요. 예. 2000년 하여튼 새로운 기술 무슨 뭐 터보텍 투자한다고 사이버텍 모든 폴리스 기업들이 뭐. 살아남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근데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늦추진 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는 애들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돼서 재밌는 얘기 11페이지에 그림 12번 봐주시면은 이게 어디 이 얘기 자체 나온 거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읽어보시면 특히 두 번째 단락에 읽어보시면요. 이 다른 나라가 국내 시장이 닫혔으면 자유무역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및 농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자유무역이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수출업자를 지원하면 경기장이 평등하지 않고 이 평등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유무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요. 레이건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다음 날 한 얘기예요.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서 국가 간의 공정무역을 만든 공정한 트럼프가 한 무역을 말 하는 아니야 거. 이거? 트럼프가 대리건이 한 말이야? 트럼프가 의회 연설 첫날에 한 말이 미국은 새로운 경제 엔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업과 맞아, 똑같네. 근로자를 위한 공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왜 생산주의 경제학도 그렇고 이 얘기도 그렇고
동일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절대로 레이건하고 떨어져 있고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정책이에요. 이상한 것 같은데 요새 트럼프 저 아니야? 이게 경제고문 누가 생산주의 경제학을 얘기했고 이런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래퍼 교수예요. 래퍼의 서플라이 사이드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잖아. 1980년에 레이건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예, 미국 경제가 살아나긴 했죠. 근데 1980년대 그 공급과 투자로 인해서 1990년대 대호황이 왔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래티직 트레이드 폴리시라고 이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전략적인 무역 정책이라는 미국의 1980년대 정책을 만든 사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폴 크루그먼입니다. 크루그만이 원래 예. 예. 이거를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무역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폴 크루그먼이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크루그만이 될 것 노벨상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나? 아니요, 받았죠. 2008년 2008년 아, 금융위기 2008년. 직후에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옛날에 폴 크루그만이 언젠가 받을 사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지금 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중국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 개방하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림 15번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일본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일본의 기업을 어떻게 따라잡는가, 일본은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을 어떻게 개방할 수 있는가라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2012년, 11년 보시면은 알리바바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시진핑의 체제는 무엇인가, 시진핑 자서전 엄청나게 나온 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깨부수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동일한 형상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신프라자 합의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저 위안화 요새 흐름 보면. 어제 딱 보시면은 또 어제 이제 위안화 흐름이 7위안 넘어갔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 환율 조작국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림 17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7위안 그림 16에서 7위안까지 거보세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동일한 구간이에요. 6.8에서 7 올라갔다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 당시에 신프라자 합의를 해준 뒤에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일본은 당했잖아요. 당했죠. 중국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진-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네. 버틸 때 이게 결사항전 아니냐는 거지. 오히려 지금 이때는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군사력 보호하에 있었고 신용호 팀장이 전에부터 했단 말인데 중국은 좀 다른 상황이잖아. 14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에 분명히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는 위안화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은 SDR이 통화 바스켓, IMF SDR 안에 통화 바스켓이 2016년에 위안화가 10.9% 들어갔습니다. M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위안화는 위험한 통화고 중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엔화가 언제 중기축 통화에 들어갔느냐? 1980년에 IMF SDR 바스켓 들어간 다음에 중기축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중기축 통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기축 통화를 위안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위기로 생각할까라는 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있고 일본하고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또 일본과 다른 또 아킬레스건은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킬레스건 하면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뭐 분리주의에 대한 아킬레스건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을 공격하듯 미국이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내지는 옥죄할 만한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내년 트럼프 재선 이전에 중국을 굉장히 자극할 만한 이슈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면 아싸리 15페이지 아까 최광역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준기축 통화로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당근을 사실 또 포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주면 사실은 또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중기축으로 가면은 어떤 게 좋은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위안화 환율이 이 정도 협상이 들어가면은 한 6위안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적어도 6위안까지 떨어졌을 때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자국 내에서의 내수 확대하고, 두 번째로 이게 결제 통화로서 제대로 이 외환 보유고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환율 안정성으로 인한 정책적인 여력이 적어도 일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자산 버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자산 시장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일본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5년 동안 호황을 누린 다음에 분명히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그렇죠. 망가진 거예요. 좋을 때 너무 날뛴 거죠. 그러니까 근데 키워놓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 체제의 아픔이 있느냐? 아르헨티나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속으로 자기가 오픈해서 키워놓지 않으면 설사 버블에 의한 20년 장기 불황이지만 일본처럼 국제사회에서 준 기축통화와 지금은 거의 기축통화고 어떤 글로벌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역할을 하는데 아르헨티나처럼의 쪼그러드는 경제 체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키워놓으면 오히려 내 안에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사이클도 중국은 또 알고 있다고 사실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얘기고 당장 우리에게 닥친 거는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1년 안에 협상을 끝내자라고 압박을 하기 1년 시작한 거라고 경과에만 보고 적절한 있어요. 조치 없으면은 그때는 정말 뭐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아 근데 머리 아프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1년 이후에 뭐 한일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10월 안에 뭐 저기 브렉시트 노딜 되면은 머리 아픈 거고 뭐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적으로 진행되면 하여튼 1년 안까지 조치를 취하고 없을 시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1988년에 원래 생겼던 정책이고 그다음에 뜬금없어 이거 갑자기 이거 해가지고. 근데 1988년에 이 환율 조작국 이 법안 들어간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걸렸었거든요. 당시에는 두 국가 다 환율제를 고정해서 변동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예요. 이게 환율 중국보로 조작국이. 바꾸라는 거지 뭐.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로 재미를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법이 생기기 전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였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본 게 1988년에 만들면서 한국 대만한테 재미를 본 거고 그 다음에 94년에 중국한테 한번 걸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거는 거예요. 이중 환율제가 이제 단일 환율제로 중국도 변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번에 딱 1년 동안 우리 기간 정해놓고 싸워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 전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덩치에 맞게끔 니네들도 환율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거든. 만약에 좀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화웨이 얘기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화웨이 얘기가 그렇게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8월달에 원래 그게 화이가 많지. 오히려 얘기 나오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개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로 그 경제를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게 근데 자꾸 뉴스들 보면 이제 미국 제 느낌인데 미국이 그냥 너무 막 카드를 남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트럼프 대통령 딱 느낌이 너무 급한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 느낌인데. 선거 때문이다 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참 이게 너무 미국도 이게 공격적으로 몰아가면 근데 중국은 사실 또 예전에 일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중국이 또 버티기 들어가면 미국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참. 버티기 들어간다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물론 뎁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위안화 표시 채권이 상당 부분 90% 이상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으로 생산성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돈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속됐을 때 1년 후에 경기가 또 소위 말해서 더 무너져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최근에 홍콩 시위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그 과정에서 또 경제적인 공격만 우리가 미국을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또 정치적이라든지 하다못해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옥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은 칼이나 키나 역사적인 히스토리 그런 일본과 소련을 이겼던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빠른 협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좀 기폭제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일단 넘어가시죠. 일본 얘기 좀 합시다.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게 요번에 일본에서 공격해온 문제인데 왜 일본이 이 시점에서 한국을 갖다가 그렇죠. 세계 3위인 일본이 우리 11위인 한국을
시비를 거냐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1985년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한테 당했던 거를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베풀어주고 갑자기 있다라고. 내가 나도 이 생각이었는데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 그 강화도 조약 맺을 때도 지네들이 서양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했던 네. 거거든.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강한 만큼 그쵸. 베푸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림 28처럼 한국이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처럼 미국이 중국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자가 여전히 나는데 이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거를 공격한다고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인은 19페이지인 것 같아요. 일본이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고요. 87년부터 보시면은 일본이 이 D램 시장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87년, 88, 89, 90, 91까지 1등을 하다가 결국엔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92년에 인텔한테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뺏겼었고요. 네, 이 촉매가 된 건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도 이 지점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스파이 짓 했다고. 예. 우리도 일본이 똑같이 우리한테 북한한테 뭐 했다고 이러는 거잖아.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공격한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였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인텔이 반도체 시장에서 고사할 지경이 되니까 D램 부분을 포기하는 상황이 1984년 5년 지나가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한 얘기가 일본은 지나치게 정부가 반도체 시장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왜 기업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이레츠라 그러나요? 그 기업 게레이츠 그게 계열. 예, 기업 집단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84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91년까지였는데 버틴 거예요, 사실은. 91년까지였는데 92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93년부터 삼성전자가 10등 안에 반도체 업종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그림이 재밌는 게 88년일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이 88년일 거예요. 88년부터 반도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국 삼성 통신 반도체인가를 인수한 게 88년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도체를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한 5년간의 따라잡은 끝에 이걸 따라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나온 93년에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건 아까 왜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 통신 업체가 버블이 나오고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3년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부르는 건 PC라고 부르잖아요.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컴퓨터예요. 그게 시작된 게 9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의 시대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산업용 컴퓨터의 시대입니다. 산업용 컴퓨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일본 제품인데 일본 제품이 미국보단 가격이 반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 점령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93년부터는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도체가 좋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일본이 20년 품질 개런티를 하는 사이에 삼성전자에서 10년 품질 개런티로 밀어붙여버린 거고요. 가격은 더 싸게. 그렇게 하니까는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중국이 따라 붙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 더 반도체의 성능이 더 좋아질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요즘에 컴퓨터 한 5년이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실은 더 점점 저가에 싼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림 35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D램에서 점유율 75% 정도인데 글로벌 D램 당시에 87년에 일본의 점유율 80% 정도 됐었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공격을 지속하면서 밑으로 꺾어 내려가는 거였는데 그림 36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 8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7년까지 정점 찍고 93년에 다시
미국한테 자리를 뺏기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선이 이게 칼라라서 잘 안 나왔나 본데 제일 밑에 있는 선이 아시아 반도체 시장인데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인데 요 올라가는 그림이 한국이다라고서는 보통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2018년에서 19년으로 가는 그림하고 약간 유사해요. 21페이지의 그림 39 보시는 것처럼 일본 반도체 생산 물량이 83년에서 84년 넘어가는 구간에 급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84년에서 85년 사이에 역성장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 반도체 시장 물량 역성장이 나오면서 가격이 그림 40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 성장률이 84년에서 85년에 급락을 합니다. 근데 85년 구간에서 미국에서 반도체 시비를 걸면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공격을 하느냐, 저는 디램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림 40이라고 42가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 24일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비전 2030이라는 거를 선포식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도록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림 42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이런 투자를 하겠다면은 우리도 뒤에서 받쳐서 인프라 투자를 들어가겠다 정부에서라고 발표를 한 게 한국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인데 이게 4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디램 시장에서는 LP 다 망하면서 일본에는 디램 만들 애들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디램 시장에서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래 너네가 디램 먹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는 그림 23페이지 그림 46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6% 가지고 있고 한국이 3% 점유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갑자기 출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가지고 싸우겠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디램하고 낸드는 일본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한국 반도체를 공격했느냐. 한국 반도체 얘기가 아니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일본의 경고란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이 이거 비메모리 쪽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갔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어디냐. 그림 47 보시는 것처럼 소니가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6%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미지 센서에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2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거 돈 들여서 따라잡기 시작하면 이거 먼저 따라잡을 거라는 얘기고요. 일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 반도체에서 우리를 따라잡아가지고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은 모바일 AP나 중앙처리 쪽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네는 TSMC인 파운더리 쪽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치고받아서 뺏어봐라 라는 얘기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87년에서 91년까지 반도체 시장 계속해서 미국이 공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결될 때까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집어넣어줄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오는 거고요. 그동안에 오히려 한국 반도체 시장의 숫자가 나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숫자 잘 나오네 이러면서 정부에서 우리는 숫자 잘 나오니까 그냥 고용 쪽으로 또 돈 써가지고선 좀 올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에서 숫자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캐파를 올려가지고 반도체를 생산을 늘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3년 있다가 진짜 경기 침체가 뭔지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결론이 뭐냐면요.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은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성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금융시장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투자 여력도 만들지만 경기가 밑으로 빠지는 걸 최대한 막은 상황에서 미래 생산성을 위한 투자가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은 재정 지원으로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는 고용을 늘리는 정책 아니면은 여기서는 민간 수요, 내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은
미래에 진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금융시장 완화적인 정책도 물론이지만은 재정정책 부분이 투자나 아니면 신산업 영역, 그다음에 자산을 늘리는 영역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너무 지금은 좋고 오히려 악재가 우리한테 호재가 되는 사이클이 됐을 때 그게 단일 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언젠가는 다운턴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요가 26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최근에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일본계 자금 빠져나가면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다 빼든 말든 뭐 그렇다 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림 53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쪽으로 일본계 은행이 알대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출이 들어가 준 거라서 이거는 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뺄 수 있고 만약에 뺀다라고 그러면은 당장에 얼마 안 돼. 예, 11조.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뭐 은행 근데 이제 11조 원인데 이게 롤오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딱 요거 두 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콘 쪽에서 지금 궁금한 게 저는 80년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나 이게 어쩌면 우리가 평화의 시대가 어쩌면 끝나고 나서 한 60년 70년 지속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50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7년 67년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보다는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약간 그 시대로 가는 느낌도 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12페이지 봐주시면요. 1930년을 자꾸만 얘기하세요.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 어쩔래. 아니 그때는요. 그 이전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관세율에 있어가지고 그림에서 그림 14죠. 관세가 엄청 낮춰주면 20%예요. 중상주의의 시대예요. 중상주의였죠. 예. 근데 45년이 지나가면서 가트 체제가 들어와서 높여봤자 10%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1980년을 자주 비교드리는 이유가요. 평화의 시대라서 비교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트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제일 격렬하게 싸웠던 시기가 1980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고 누가 그래요? 말로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진짜 분쟁의 시대예요. 분쟁의 시대인데 과거에 1930년을 가져와가지고 과거의 분쟁의 시대엔 이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게 1980년하고 비교해서 분쟁의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째려보지 마. 뭐 말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토론 디스커션이 안 되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싸움 여기서 맞아 우리가 1930년대 얘기를 하는 분들의 주장은 1930년대 뭐냐면 재정 지출이 굉장히 방만했었던 걸 줄이고 통화 정책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국채를 발행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금리를 저금리로 갖고 가다가 37년인가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아졌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관세가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던 사이클이었고 가트 체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 1930년에 대해서 유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증기 기관이 발전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증기선이 가지고 있는 운임비의 하락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사라져서 싸움이 시작된 게 1930년대 그러니까 1920년대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생산성의 상승이라는 측면이 사라지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1980년도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막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다가 자동차도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싸운 게 1980년 90년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신기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의 생산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또 싸움 한번 붙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분쟁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오면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과거의 모습 흐름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심각할 가능성이 높느냐 아니면은 미래의 성장의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다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1부 초한 거 2부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가겠습니다.